지금부터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후원하는 2012 사회과학 대강좌 그 6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7번째 강연회는 11월 8일 목요일 6시 30분 이곳 새천연관 10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느새 강연 시리즈가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총 8주 동안 진행되는 강연 중 7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께는 수료증을 나눠드리려니 남은 강연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좌 시리즈는 소셜 네트워크 뉴스 서비스 위키트리에서 생중계되며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강연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지금 가급적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의 강연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강연 종료 10분 전쯤에 동아시아연구원 스태프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2 사회과학 대강좌 6번째 강연 미중 대땅뜨와 남북 7.4 공동성명의 명암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영선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냉전질서 냉전질서의 기원 또는 형성에서 한 주를 했었습니다. 그날 그 냉전의 역사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대체로 냉전이 1945년에서 1991년 전후까지 진행된 것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약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진행되었던 냉전 기간 중에 그 중간쯤에서 우리가 한 번의 꺾임을 보게 됩니다. 그 냉전 질서의 그 시기가 대체로 1970년 전후에서부터 약 1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겪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냉전이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왔는가, 그것의 구체적인 그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었다고 한다면 냉전 질서의 변곡점, 변환 또는 탈냉전으로 가는 중간 징검다리, 거점의 시기 1970년을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1970년대에 우리가 겪는 냉전 질서의 모습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한 2시간 해보려고 합니다. 이 1970년대의 변화가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대땅뜨 시기라고 부릅니다. 약 10년간의 대땅뜨 시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5년 이후 약 50년의 콜드워도 어원적으로는 불란서 말이 먼저 있었다는 그 얘기가 있다는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대땅뜨도 아시다시피 그 불어에서부터 영어로 들어온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로 바꾸자면 긴장 완화 또는 활을 그 팽팽하게 잡아다녔던 것이 그 풀리는 모습을 대땅뜨라고 흔히 불렀던 용어인데 정확하게는 누가 1970년대를 대땅뜨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많이 얘기하는 키신저 본인도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땅뜨란 말을 누가 쓰기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대땅뜨 역사의 주인공의 한 사람이긴 한데 대땅뜨라고 부르는 시기가 시작될 때까지 자기 사전에 대땅뜨란 단어가 없었다 머릿속에. 따라서 그 누구도 정확히 그 의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단어가 1970년대 약 10년의 기간을 그 묘사를 하게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냉전이 국가나 또는 정치 단위체들이 이해갈등이라고 하는 이해갈등을 폭력을 동원해서 그 해결하는 것을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면적인 본격적인 폭력 사용이 되지 않는 직전에 차가운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불렸다고 한다면 대땅뜨는 그렇게 긴장된 순간이 어느 정도는 완화된 시기가 그 1970년대 10년을 찾아왔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1945년에 시작된 평화가 오는 줄 알았더니 냉전이 찾아온 질서가 왜 약 그 사반세기가 지난 1970년 특정 1970년대를 맞이하면서 한 번은 긴장을 완화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역사 속에서 긴장이 완화된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미중 관계 같은 것은 1970년대를 대땅 때 물결을 타고 결국은 미중이 궁극적으로는 그 정치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한반도의 경우는 대땅 때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땅 때 물살을 타는 듯 싶다가 다시 곤두박질 쳐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냉전의 그 심연으로 빠졌던 것이 한국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1970년대쯤 와서 이런 그 냉전 질서가 한번 그 용트림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제가 여기 테이블을 두 개를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생각하자면은 냉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양분화된 모습을 그 질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쪽이 다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1945년 냉전 질서 속에서 전 세계 질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군사적인 역량이나 경제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45년부터 그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 주춤거리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1960년대를 들어서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나머지 국가군들 2차 세계대전을 과정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전승국임에도 불구하고 취약해졌거나 또는 패전국이어서 취약해진 국가들이 서서히 회복돼 나오는 과정에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것들이 점점 커지고 이런 과정에서 세계 질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는 조금씩 약화되는 변화를 60년대 들어와서 겪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마 1964년부터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월남전을 겪으면서 점차 미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속에서 미국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찾는 배경에는 여기에 두 개의 테이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테이블만 보면 보시다시피 미국이 가지고 있는 GDP가 전 세계에서 몇 프로나 되느냐는 아주 손쉬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력을 우리가 아주 소박하게 추정하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상 50년에 잘랐습니다만은 전후 2차 세계대전 직후는 거의 50% 가까운 세계 GDP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서 대체로 테이블을 보시면 60년대 들어오면 30%로 떨어지게 되고 대땅뜨 오늘 우리가 취급하게 되는 1970년대에서의 10년 대땅뜨의 10년 기간으로 오면 2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월남전을 겪는 속에서의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닉슨 행정부 기간 중에
그 신경제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색을 그동안 전후 만들었던 세계경제 질서에 상당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달러를 더 이상 태환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저 왼쪽의 테이블인데 좀 보시면은 그 GDP로 경제적인 변화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970년대 저 시기에 그 세계 군사력 분포도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핵무기 탄두수를 대체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1945년부터 대체로 2005년까지 보시면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냐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지면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그 자기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전후 그 핵의 국제정치가 자리 잡고 가장 큰 그 논쟁의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로 1960년대 초반쯤 들어오면 특히 맥나마라가 그 국방장관이 되어서는 어떤 그 산술 계산법을 개발하냐면 물론 그 당시에 초보적인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만은 1메가톤 그 핵탄두 한 1000개 정도를 가지면은 확실하게 그 상대방을 억제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나한테 감히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의 기본량이 한 1000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개만 가지면 되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소위 그 머리 좋은 군사 전략가들이 아니다. 확실한 그 억지력을 가지려면 상대방이 나를 선제 공격해서 대체로 부서지는 것들이 2분의 1이고 그 남은 2분의 1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방어망을 뚫으려면 다시 2분의 1이 깨지기 때문에 한 4천 내지 5천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 당시의 계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 테이블을 보시면 미국이 한 4, 5천을 넘기 시작하는 것은 1950년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소련이 핵탄두수를 5천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은 정확하게 연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1969년이 소위 말하는 그 전략 핵무기 감축하는 솔트 어그리먼트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냥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 어려운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한 제2 공격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매드 시스템이 그 상호 간에 있어서 확실한 그 파괴력을 핵무기들이 보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하는 속에서 그 솔트 협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속에서 군사적으로는 끊임없이 소련과 그 군비 경쟁을 특히 핵 무기 경쟁을 계속 하는 것이 사실상은 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1960년대 후반이다. 경제적으로는 반대로 어려워진다. 근데 그건 소련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다. 소련 국내적으로 그 경제가 반드시 잘 풀려지지 않는 속에서 중국과는 점차적으로 본격적인 중소 분쟁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미국과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결국 그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69년에 시작되어지고 상징적으로는 1972년에 닉슨 브레즈네프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의미의 대땅 때 시작으로서 우리가 72년을 흔히 부르게 되죠. 그런 커다란 프레임워크에서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그동안 약 4반세기 동안 차가운 전쟁을 해오던 것에서부터 서서히 긴장 완화라고 하는 시기로 변화에 들어가는 모습을 일단 보게 됩니다. 그게 지구 전체적으로는 두 힘이 그렇다고 그러면 동아시아판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제 들여다보기는 미중 간에 있어서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것이 72년 2월 닉슨의 중국 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한편 유럽은 1975년에 CSE 35개국이 모여서 헬싱키 합의라는 것을 이루게 돼서 얼른 보기에는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뭔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냉전을 졸업하는 것이 아닌가. 1970년대. 그런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건 읽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분위기가 채 5년도 못 가서 1979년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다시 한번 신냉전의 시기를 마지막으로 맞이하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다시 10년쯤 지나서 탈냉전으로 연결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들은 지금 제가 아주 넓은 백그라운드로 깔은 것이고 그냥 초보적으로 대땅뜰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보시면 어디서나 해설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런 일반론 또는 미국인이나 소련인으로서 대땅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또는 한반도의 인으로 또는 아시아인으로서 대땅뜰에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대땅뜨와 대땅뜨와 우리라고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10년이지만은 10년을 사실은 복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그 시기가 이제 우리가 살던 범주 안에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되돌아보기가 쉽지 않냐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은 현재주의의 면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는 차라리 과거의 사료를 통해서 옛날을 복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땅뜨와 한반도라는 시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고른 것은 세 개의 사건 또는 세 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세 개의 문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보면 미중 관계의 대땅뜨의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1970년대에 긴장 완화에 성공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키신저와 주울레의 비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동아시아의 대국 관계로서 하나 보겠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애완의 스토리들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정희와 애근유의 회견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대국 관계, 소국과 대국 관계, 그 다음은 소국과 소국 관계로서 남북한 이우락과 김일성의 만남, 회견이라고 하는 세 개의 역사적인 만남이 1970년대 앞서거니 뒤서거니 벌어지게 됩니다. 키신저 주울레가 71년, 박정희 애근유 만남이 70년, 이우락 김일성 72년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진 속에서 드라마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잘
아마 18세기 청조를 제가 터면서 소개드렸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해크니의 어떤 현실을 다초점 렌즈로 장기간 찍으면은 그것이 현실의 복합적인 재구성에 훨씬 가까이 갈 수 있냐고 하는 모습에 관한 샘플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왜 여기 다시 싣고 있냐? 18세기 청조를 복원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1970년대를 이런 시각에서 한번 다시 그려보려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동시에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공부 모임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팀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오늘 하는 1972년 동아시아의 어느 날과 2012년의 동아시아의 어느 날을 데이비드 해크니가 찍은 것처럼 동시에 조명하면은 어떤 모습의 동아시아를 또 한반도를 보는 사람이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실험 같은 것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시각에서 오늘 얘기를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의 사건들은 보통 사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요즘 대선 과정에서도 NLL을 봤냐 못 봤냐 이런 시비들이 걸려 있습니다만 통례적으로는 30년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72년이면 대체로 2002년 정도가 공식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사료를 빼고는 공간될 수 있는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72년 스토리들, 지금 말하는 70년의 박정희 애군이나 72년 주울레 키신저나 또는 이유락 김일성 만남에 관한 기록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서서히 볼 수 있도록 공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사료들을 가지고 복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단 제가 의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료가 공간되어지면 그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성공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그게 두 사람의 짝인데 주울레와 키신저가 악수를 하는 모습과 박정희와 애군이가 하는 악수와 이유락과 김일성이 하는 악수를 아마 한꺼번에 사진을 모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진만 보아도 제가 1시간 반 이상의 설명 안 하더라도 그 세 사진이 분위기나 어떤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주울레고 키신저의 모습인데 미리 결과를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시면 대체로 저 두 사람을 만나면 어딘가 성공할 것 같은 주울레 굉장히 물론 젓가락질은 동양 사람들이 잘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키신저가 저렇게 얌전한 모습으로 주울레가 젓가락질을 하는 걸 받아먹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키신저로서는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마 첫 번째 미중이 만나는 모습, 그것이 대땅뜨가 될 때 만났으니까 성공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 사례를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땅 때 실패합니다. Rise and fall, 대땅뜨가 오는 듯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한반도라고 그러면
미중 간에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데탕트가 결과적으로는 자리 잡게 되는가, 미중 관계에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 경우에 대단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또 미중이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데탕트의 세 만남 중에 첫 번째를 미중 관계의 만남, 또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는 이 두 사람 또는 미중에 의해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그 백그라운드로 좀 정리를 해야 그 다음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됐던가, 그 시기에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됐던 것인가라고 하는 아마 조금 더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연표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미중이 만나게 됐는가? 얼른 생각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남북한이 만나기 어려운 것만큼이나 미중도 한국 전쟁을 매개로 해서 직접 전투를 치렀던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는 두 나라가 어떻게 해서 1972년에 닉슨의 역사적 방문이 성사가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키신저가 온 차이나에서는 조금 애매하게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이해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 만남은 성사가 됐겠죠.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월남전을 64년 전면적으로 개입했다가 서서히 수렁텅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어떤 형태든지 빠져나와야 되는, 군사 전략적으로는 소련하고 서서히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갔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는 속에서 소련과의 돌파구로서 일단 데탕트를 모색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과 중국을 다 적으로 놓고 상대를 하는 것보다는 소련과의 데탕트를 모색하면서 중수호 관계에 있는 중국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긴장을 완화된 모습으로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닉슨 팀이 들어서면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중국과의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어떻게 풀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닉슨이 대통령이 된 1968년부터 이미 서서히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그 상대에 있는 중국은 아시다시피 60년대는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문역을 겪는 시절입니다. 문역을 겪는 시절에서는 미제국주의에 대한 격렬한 반제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바깥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주적 개념으로 가장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는 소련이었습니다. 중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심화 또는 악화되는 속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월남전을 겪으면서 서서히 약해지는 초강대국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소련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하는 것이 키신저에서 일종의 EJ 같은 생각이 마운트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중국의 그런 중소 분쟁의 갈등 속에서 문혁을 치러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 다루기, 또 상대적으로 초강대국으로서 월남전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면서 경제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미국이 결국은 이해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그 만남의 그 가교가 이루어질 찬스가 있었다. 그러면 주울레나 키신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역사의 필연적인 그 환경이 구조가 경제적인 그 구조나 또는 군사 전략적인 구조가 미중이 그동안의 적대 관계에서부터 화해 관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들어가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그 갈등을 화해로 만들어내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데에서는 키신저와 주울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 어떤 걸 보고 그런 걸 느꼈냐 그러시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에서 무슨 외교관이 되고 싶거나 또는 국제정치학자가 되고 싶으면 무슨 책을 보면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보통 권하는 것은 책을 보지 말아라. 또 어설픈 교과서를 읽지 말아라. 꼭 보고 싶다 그러면은 세 편의 역사적인 사료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것이 한반도에서 사는 외교관으로서나 한반도에서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는 한반도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국 관계가 하나고 두 번째는 대국과 소국 관계가 하나고 세 번째는 소국과 소국 관계가 하나라 그러면 그 세 개를 상징하는 세 개의 역사적인 문건은 왜 그것이 70년대에 집중되어 있냐? 그건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그것이 폭력으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외교가 설 땅은 없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관계는 외교가 결정해 관계가 너무 좋아지면 그것은 굳이 외교관이 이해 갈등을 풀어야 될 계제도 별로 없기 때문에 따라서 대땅들하고 묘한 시기에 나타났던 대국관계의 역사적인 문건, 미중 간의 문건, 남북 간의 문건, 한미 간의 문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문서를 45년이 아니고 뭐 19세기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체 렉처를 제가 BC 10세기부터 그 역사적인 사료를 지루하지 지루하셨겠지만 지루하지 않을 만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문건들이다. 그래도 아마 읽기 불행하게도 그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완전히 돼 있지 않아서 그 우리말로 보시려면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 관계에 키신저와 주울레가 얼마나 줄타기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성공적으로 그 미중 대땅들어 끌고 가냐고 하는 협상이 저기에서 보시다시피 1차 비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71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입니다. 1차 그 비밀 협상 그 당시의 표현을 이제 말코 폴로의 뒤에 폴로로 해서 오퍼레이션 폴로 1. 두 번째 비밀 협상이 71년 10월 일주일 동안에 오퍼레이션 폴로 2. 첫 오퍼레이션이 대체로 17시간의 그 난상 토론입니다. 주울레와 키신저 간에. 두 번째 토론이 25시간 정도의 토론입니다. 밥 먹는 거 빼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만 42시간 그 당대를 대표하는 두 그 막강한
전략가가 40여 시간의 그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1960년대 사태가 정치, 경제, 군사 전략적인 사태가 미중은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그 주어지는 초보적인 여건을 최종적으로 그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의 42시간의 치열한 그 토론이 전개됩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쪽 영어로는 거의 90% 이상 트랜스크립트가 복원되어 있고 중국어로 100% 복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반쪽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저기 보시다시피 1차 비밀 협상, 2차 비밀 협상 마지막에 조금 그 마무리를 하느라고 그 밑에 헤이그가 다시 정초에 가서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2월 말에 닉슨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외교관이나 국제정책 같은 것을 전공하거나 본격적으로 보고 싶어 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국 관계에 반드시 권하는 것은 결국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1972년 2월 28일에 소위 말하는 상하이 커뮤니케라고 하는 것이 미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커뮤니케가 나오게 되는 과정 뒤에는 저기서 말하는 키신저와 줄레의 40여 시간의 긴 토론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커뮤니케를 들어가서 보면 커뮤니케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강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만, 인도차이나, 한반도, 일본, 인도, 파키스탄, 소련,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중국 문제가 그 미중 문제 이렇게 해서 샹하이 커뮤니케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앞에 폴로 1, 오퍼레이션 폴로 1과 오퍼레이션 폴로 2를 그 들여다 보면서 샹하이 커뮤니케를 옆에 놓고 보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서 협상이 진행되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가를 그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어떤 역사 국제 정치를 바라다 보는 경우에 그 신문이나 또는 학자들이 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아라. 그것은 각자 자기네들의 일종의 자기 자유에 가까운 것이지 실제 역사가 진행되는 현실의 그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는 이유를 이런 케이스를 하나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샘플을 한국부터 시작을 해보면 샹하이 커뮤니케의 한국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3줄이고 중국말로 2줄입니다. 샹하이 커뮤니케는 독특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보통은 양국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양쪽이 합의하에 그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과정을 겪습니다만은 마오의 주장에 의해서 그러지 말고 미중은 입장이 굉장히 다르니까 각자 자기가 입장이 다르면 입장이 다른 대로 그것을 나열하고 합의가 되는 부분만 그 집어넣는 형태로 짜자. 이렇게 돼서 전체 구도를 보면 앞에 논의 그 국제 정세를 논하고 그 속에서 미중이 뒷땅으로 가는 라프로시망으로 가는데 핵심적으로 합의 본 것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가 관계가 있으니까 한반도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뤘을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42시간의 그 치열한 그 논쟁을 들여다보면서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만 보면 두세 줄인데 그러면 뭐 지나가는 말로 잠깐 한 것인가? 근데 실제 그 42시간의 토론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의 토론을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남북한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협상, 대체로 이 폴로 1과 폴로 2의 차이는 폴로 2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커뮤니케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이 폴로 2가 집중적으로 보냈던 25시간이고 폴로 1 17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방문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 조정이 이루어졌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한 되게 한 5꼭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1. 대만 문제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은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차이나 문제를 미국은 중요하게 거는 거예요. 키신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일본 문제를 걸어놓고 싶어 하는데 주울레는 한반도 문제를 세 번째로 중요하게 비중을 둡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네 번째는 인도 차이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소련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첫 번째 폴로 1의 그 키신저 주울레가 먼저 키신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선 대만과 인도 차이는 서로 장국멍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밀고 땡기고 난 다음에 그러면 결국 주한미군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첫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키신저의 대답입니다. 6만 명 정도가 70대 초반에 있었던 병력이었기 때문에 이 협상이 폴로 1이 벌어지는 때 벌써 이미 2만이 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4만 정도가 남게 된다.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될 게 그 영어 문장들입니다. 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As political relations in the Far East impro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동에서 국제관계가 증진하면 더 철군을 해가지고 어쩌면은 very few or no U.S. troops left there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실은 대답이죠. 그 뒤에 우리가 애그뉴와의 대담으로 가보면 알지만 우리는 그 목숨을 건 얘기가 진행되는데 키신저 입에서는 거의 한 센텐스로서 사태가 개선되어지면 철수가 진행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다 나갈 거다. 또 주울레가 던지는 첫 번째 궁금함도 너희 주한미군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역사를 복원해 보면 이미 이 71년 그 7월 1차 협상이니까요. 이 시기면 키신저 머릿속에는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것인지의 그림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이죠. 나중에 우리가 애그뉴 관계를 보면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대에 함몰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정확히 읽어내질 못합니다. 이게 정말 2만만 나가고 고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의 다 나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 리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2차 협상에 가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2차 협상이 굉장히 길게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진행되는데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의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주울레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71년 4월 허담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 8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키신저에게 전달을 합니다. 키신저가 뭐 영어로 되어 있는 트랜스크립트를 봐도 굉장히 그 흥분해서 뭐냐 당신은 그 대중국의 그 총리로서 이게 왜 북한 문건을 당신이 전달을 하는 거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화통일 그 8개항의 첫 번째는 미 제국주의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만 그 통일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8개 항목에 관한 것들이죠. 따라서 줄레가 그것을 뭐 이제 열심히 그게 아니고 북한은 좀처럼 자기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대신 그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키신저가 굉장히 그 역겨워하면서 기분 좋지 않은 입장에서 대답하고 있는 뭐 굉장히 직설적인 답변을 하죠. 만약 그 미중 간에서 한반도의 안정이나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계로도 미중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나 나나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은유적으로는 그 8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키신저는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남한에 있는 정부를 제거하겠다는, 없애겠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때는 그 미중이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 얘기는 나중에 마지막 그 커뮤니케에 한 센텐스 들어간 것은 굉장히 평범한 글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위는 미국이 표현한 것이고 밑은 중국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밑에 표현을 보시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71년 4월 12일 제출한 그 북한의 평화통일 8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그런 이 8개항과는 관계없는 그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를 위해서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소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그 당시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60년대 후반으로 가면 오히려 미국을 걱정하기보다 서서히 소련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일정하게는 끌어들이는 부분이 그 필요하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미국은 소련 다루는 데 있어서 중소 관계를 활용하려고 하는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그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제가 그 줄을 쳐놨는데 컬루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그것을 그 구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소련과의 관계를, 미중 간의 관계를 그 긴장 완화해 나가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소련을 상대로 해서 미중이 그 서로 손을 잡고 소련을 한쪽으로 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미중 간의 대땅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면에서는 이해가 뭐 합치되는 모습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세계적인 변화가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서서히 선택지를 긴장 완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가능성을 주어진 속에서 그 싹을 키신저와 주울레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만 문제, 인도차이나, 한반도, 일본, 또 인도 파키스탄, 소련 이런 것들을 서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 드리블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상하이 커뮤니케로 엮어내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42시간의 긴장, 42시간의 드라마를 커뮤니케와 함께 읽어 보기를 권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대땅뜨가 동아시아에서 성공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남한과 북한의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 미중이 성공하는 속에서 남북한은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중간 징검다리로 박정희와 애근유의 회견, 아까 이 시기가 다 공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박정희와 애근유 회견의 회견 내용은 전문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외교문서가 76년까지 그 공간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도 그 실제 내용은 그 트랜스크립트 자체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80년대 초중반에 그 관악에서 가리키고 있었던 시절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가리켰냐면 한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별로 독자적으로 외교 정책이라고 부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결정한 전체적인 흐름을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힘의 역량의 한계 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그 톤을 강하게 강의를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우연찮게 그 외교 문서들을 정리를 해야 될 계제가 그 생겼었고 그 외교 문서들을 보는 과정에서 생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눈에 굉장히 들어왔던 것은 지금 저기 말하는 박정희와 애근유의 면담이었습니다. 시기로 보면 70년 8월 25일 날 아침 10시부터 시작되어져서 처음에는 2시간하고 밥 먹을 줄 알고 시작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밥 먹기를 거부하고 점심이 생략되어지고 나중에 애근유가 돌아와서 자기가 평생에 그 정상 간의 회의를 하면서 밥을 굶겨가면서 2시간 회의하자고 한 게 결국 그날 6시간, 그 다음날 또 한 1시간 반, 굉장히 긴 마라톤 회의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굶을 수는 없어요. 이제 샌드위치로 떼어가면서 그 6시간의 장장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6시간의 그 장장 토론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한국에 외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 주어져 있는 한계 내에서 대단히 제한된 역량 그 운신의 폭 속에서 최대한의 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으로 우리가 평가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8월 25일 저 스토리를 조금 복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의 그 인형놀이였던가 아니면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얼마만큼 바뀌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진이 또 하나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진이 많지도 않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 않은 분위기로 회담은 진행되어졌지만은 보시다시피 박 대통령의 모습은 뭐 얼굴 표정이나 몸의 긴장도로 봐서 대단히 심기가 불편하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고, 엉성한 조그만 사진입니다만 애근이는 굉장히 어색한 얼굴을 하고 각도도 서로 굉장히 어색하게 마주 악수 아닌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애근이가 왜 8월 이렇게 어떤 면으로 애근이 입장에서는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한국을 들러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대체로 약간 백으로 돌아가면, 카메라를 뒤로 돌리면은 69년 정도부터 스토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 앞에 우리가 미중 간의 드라마도 대체로 69년 정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9년 7월 되면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구암 덕트린 또는 이제 닉슨 덕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69년 7월 25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일단 냉전 질서에서 전 세계 동맹국과 우방들에게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킨다. 그러나 단 월남전을 치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 각자 우방이나 동맹들이 자기의 안보나 평화를 위해서의 자기 노력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구암 독트린의 첫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일으키냐 하면 그 직후에 박 대통령하고 닉슨의 굉장히 비공식적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간략한 만남이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어떻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느냐 하면 아시아의 전쟁과 평화는 아시아인으로,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인으로 이러지만은 한국은 월남전에 가장 많이 파병되어져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혈맹으로서 주한미군은 예외라고, 구암 덕트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주관적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닉슨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닉슨이 이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교관이나 또는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문서나 이런 것들을, 사료를 그냥 줄줄이 읽으면은 역사가 복원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거기에는 죽어있는 글이 있을 뿐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도의 상상력이 필요로 한다. 글자로만 보면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69년 11월 24일, 지금 문서가 공개됐다고 그러니까요. 키신저한테 보내고 있는 닉슨의 짤막한 지시 문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좀 감축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당시에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는 키신저한테, 대통령 지시니까 그때부터 뒤집혀 가지고 총체적인 작업이 진행됩니다만은, 따라서 그러면 69년 11월이면 지금 69년 8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은 닉슨이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 하는 것 같던데, 주한미군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하던 것에서 사태는 왜 이렇게 진전되어지는 것이냐. 따라서 11월 24일 지시에 의해서 미 국내 행정부처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NSC에서
한반도 주한미군 감축을 가지고 3월 초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에 따른 각서가 3월 20일쯤은 완성되어집니다. 그게 우리한테 통보되는 것은 3월 27일입니다. 뭐 이런 공식은 다 떠있기 때문에 보면 포터 대사가 들어가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 쪽 문건이 있고 미국 외교 문서가 있는데 미국 외교 문서는 상당히 느긋하게 가서 전달했더니 박 대통령이 뭐 굉장히 흥분하더라. 이 정도인 것이고 반대로 우리 쪽은 노발대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난 그 여름에 만났을 때만 해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이렇게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굉장히 긴 편지를 박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또 2번에 걸쳐서 짤막한 답장을 받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가령 거기 샘플로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그 8월 3일 날 그 포터 대사하고 마키레스 사령관이 들어온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하는 것에 따라서 일정하게 근대화 계획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미국적 시각의 그 플랜을 설명하러 들어온 굉장히 긴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면 거기 나오는 한 문장이 그 전체 회의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서 박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철수하려면 해라.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외교적인 표현은 아니죠. 근데 미국 외교문서 공간된 모습을 보면 앞에 서머리에 똑같이 이 센텐스를 코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터나 마이클레스도 한두 시간 둘아서 싸우고 나서 머릿속에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이런 표현이 머릿속에 남은 것이죠. 결국 이런 그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에그뉴가 오게 되는데 이 오는 것 자체도 서로 일정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찬스다. 에그뉴가 오니까 전면전을 해서 에그뉴로부터 받아내자. 따라서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 씨 표현을 하면 거의 에그뉴 오기 1, 2주일 전부터 모든 것을 취소하고 박 대통령이 에그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한편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그뉴가 떠나기 전에 키신저가 닉슨한테 보내고 있는 건의문이나 닉슨이 에그뉴한테 하고 있는 문서들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달래러 가라. 이미 다 결정은 났다. 가서 최대한 다독거리고 오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니까 에그뉴는 비교적 그냥 그 가벼운 연기를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와서 그 등 두들기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최대한 그 신경 쓰겠다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 게임이 안 끝난 건 줄 알고 이미 파토난 그 남녀 관계에서 이쪽은 마지막으로 한번 대쉬해 보려고 그러고 저쪽은 이미 그 마음은 딴 데로 떠난 상대가 만나러 오는 그런 묘한 장소의 그 만남이 사실은 8월 24일 날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고 프로토콜 상으로는 굉장히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에그뉴는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밥도 안 주고 그렇게 3차씩 회의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닌데 정작 회담이 시작되어지니까 사태는 어떻게 진전됐냐. 처음 앞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뭐 공간은 안 됐습니다만 옛날 제가 기억을 되살리면 굉장히 긴 싸움이에요. 그 메인이 6시간이지만 앞에 잠깐 인사, 뒤에 마지막 날
그 공동 커뮤니케 형태도 합의가 안 돼서 그냥 이제 간단한 떠나보내는 말이 이제 우리 쪽에 발표를 합니다만은 앞에 공식적인 얘기를 양쪽이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대강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애그뉴 부통령이 닉슨 덕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7월에 발표가 됐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도 특별히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래서 국방 예산의 대폭 감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 박 대통령이 그걸 받으면서 시간이 길어진 게 굉장히 길게 애그뉴의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지금 나가면 안 되는가? 주한미군이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사실은 박 대통령도 주한미군 이렇게 간절하게 바지 끝을 잡아도 나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할 수밖에 없었죠. 3월 27일 날 와서 공식 통보하고 그다음은 포터와 마이클리스가 구체적인 철군 계획과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군사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국 쪽 안까지 들은 한도 내에서 이 떠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뭐 확신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따라서 지금 사태에 떠나면은 엄청난 사태를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모른다. 그것은 한반도적이고 동시에 동아시아적일 수도 있다라고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박 대통령도 이것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머릿속에 잡히는 건 두 가지 문제죠. 나가려면 하나는 최대한 늦게 나가야 되고 최소한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나가는 것에 빈 공백을 메꾸려면은 한국군 근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군사력을 대폭 강화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개의 카드를 받은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박 대통령은 이것을 링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철군하고 근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화 계획이 원하는 만큼 되어져야 제한된 철군이 되는 것이라고. 근데 애군이는 떠날 때 지시를 받고 온 것은 그것은 주한미군이 우선 철수하는 것이고 그것은 관련은 있지만은 related but separate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 계획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종속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 그 싸움부터 들어가서 이것이 좀처럼 타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서머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애그뉴가 트루프 위스트로하고 밀리터리 모더나이제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엮은 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거기 셋으로 요약되고 있는 파트 부분인데 어디까지 가냐면 싸움이 애군이가 나중에 답다 보니까 이렇게 사태가 진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회담을 왔는데 예방을 온 것 같이 왔는데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렇게 내가 정부 훈령에 따라서 지금 회견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한국군 근대화 계획이 먼저 가고 그것에 종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따라붙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정부 방침하고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일국의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럼 나하고 협상을 하려면 당신이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러 와야지.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훈령을 다시 받아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게 회의가 오래 가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태입니다만은 애군유가 실제 본국에 조회를 하죠. 너무 강하게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것을 링크하자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나보고 가면서 related but separate로 생각하고 처리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두 개가 타협 가능한 것이냐라고 타협 불가능하다고 그 헤드쿼터 쪽에서는 답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최종 문건이 나오냐면 마지막 날 1시간 반쯤 마무리를 하고도 공동성명을 못하고 박 대통령과 애근유 부통령에 관한 발표문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짧은 문장이 며칠 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한 서너 줄이 나오고 제가 가로치고 점점점 한 것은 사실은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가로치고 점점점은 우리는 처음에 저기다가 문장을 써놓는데 애근유나 주한미 대사관이 우리는 그렇게 발표하면은 무효로 하겠다. 따로 발표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괄호에 든 문장을 발표를 못하게 되는. 근데 저거를 읽어보면 한국군의 방위 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장비 현대화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자 간의 회담은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으며 이것도 워낙 강하게 박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게 위로 올라온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 감축을 하되 한반도 안보나 이런 것에 대한 재확약 정도로 인사를 위해서 해군 윤사실로 온 것인데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문장이 그게 위로 올라온 것이고 그 괄호에는 우리 정부는 뭐를 넣고 싶었냐면 그 뒤에 한국의 장내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협의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관한 협의를 동시에 개시하도록 지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가로에다 우리는 뭘 넣고 싶었냐면 양국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그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말을 집어넣고 싶어 했고 미국은 그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은 이 문장 중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동시에 개시예요. simultaneously 여기에 시작한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박 대통령이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 동의하지 말아라. 한국군 근대화 계획과 또 한반도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재확인에 대한 외교적인 보다 구체적인 언지를 먼저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주한미군 문제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애군유는 최소한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확보를 했다고 임무를 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했고 박 대통령은 그렇게 노심초사 1, 2주일 밤잠 안 자고 고민해서 얻어낸 것은 그래도 저 사람들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면은 장비 현대화 나중에 이것이 율곡개혁이라고 불려집니다만은 율곡개혁에 대해서 더 회담이 촉진돼야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앞에 집어넣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외교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 규모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한국군 근대화 계획을 박 대통령은 사실은 한 30억 달러 정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커져서 뭐 30억 달러가 그렇게 큰 돈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치면은 사활이 걸린 돈으로 흘려 있죠. 양쪽의 문서를 다 읽어보면 그 없는 자의 서름이 있는데 미국 팀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키신저가 내부에서 하는 얘기는 10억은 주고 5억은 걸어라. 마개닝으로. 5억을 얹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처음부터 15억 준다 그러지 말고 10억 불로 그 지상군의 원조의 7개에게 커미트를 하고 5억으로 해공군 증강하는 것에 덤으로 조삼모사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지시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면 끝까지 그 협상을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일단 회담이 끝납니다만은 완전히 끝은 아니고 에그뉴가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일정에도 뭐 간신히 맞춰가지고 이제 타이완으로 떠나면서 비행기에서 화도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그 속사정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아주 정확한 표현이 That was the scope of that meeting. 그런 박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의 그 미팅의 스코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군비 감축이 리덕션이 모더나이제이션하고 반드시 그 연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반대로 한국은 그것을 자꾸 연계시키려고 하는 싸움으로 결국은 그 박 대통령 에그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표현을 그 기상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마 두 번째 제가 그 70년대 초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다. 한미 관계를 당시에 복원해내는 데서 양쪽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또 문서들이 거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구성하기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비강대국 간에 뭐 남북한 간에 또 같은 시기에 그 벌어지고 있었던 그 협상의 문제입니다. 이 시기의 문건도 뭐 일정하게는 대강 밝혀졌습니다만은 완전히 다 공개된 상태에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72년 그 7월 4일 날 그 7.4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남북한이 발표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서입니다. 첫 주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4 공동성명을 얘기할 때면 제가 이 얘기를 빠지지 않고 하는데 72년이 개인사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병으로 군대에 있을 때 위수령이 났든가 뭐 그런 뭐 전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 7.4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 6.15 정상회담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시기는 별로 뭐 예상된 것이라고 했다면 반대로 이것은 상당한 충격을 개인적으로 받았었고 또 정말 통일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한편으로는 궁금함, 한편으로는 의아함, 뭐 한편으로는 놀람, 뭐 굉장히 복잡한 소외를 느끼고 그 7.4 공동성명을
읽게 됐던 기억이 뭐 지금도 상당히 생생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놀랬던 것인가, 그 당시에. 7.4 공동성명이 그 항목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그 한반도 3대 그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핵심입니다. 반외세 자주, 평화통일, 국민대단결.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그 세 개의 단어를 물론 우리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박 대통령도 그 자주경제 뭐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반외세 자주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쓴 세 언어가 다 북한에서 그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들인데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합의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보려면 우리가 대체로 그 전후 과정을 보면 그 70년부터 사태가 그 시그널들이 오고 가고 아까 미중 간의 시그널이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줄레 키신저에 의해서 잘 몰아져서 결국 대땅으로 갔던 것을 염두에 두면 그 속에서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비교적 시간은 많이 들이지만 가볍게 취급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신저가 정말 깊이 있게 오래 생각하고 있었는가. 두 번째 아까 하느라고 주한미군 철수 아까 얘기하는 그 71년 주한미군 NSC가 열리고 하는 경우에 키신저가 NSC 그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는 다루고 있었지만은 정말 한반도의 대땅트가 열리게 하려면 박정희와 그 김일성이 또는 한반도의 주울레와 키신저는 누가 만나야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사태를 몰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사태는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임무를 맡고 간 것은 5월 4일 날 이우락 중앙본부장이 그 북을 가서 첫 번째 심야의 만남이 있었고 그다음 2차 회담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5월 2, 아마 날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5월 하여튼 5월 그 3, 4일 어간에 두 번의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만남에 대한 전체 문헌은 봤어도 요즘 뭐 봤는데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게 유행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동안은 봤어도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1차 만남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우드로 윌슨의 북한 그 외교문건 프로젝트에서 영어로 전문을 번역을 해서 이제 뭐 봤다 그래도 그 법에 걸릴 상황은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2차는 번역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1차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되번역하기보다는 뭐 우리말을 그냥 실어보면 그걸 읽으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였다. 어떻게 해서 그 통일 3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이 그 7.4 공동성명의 꽃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1차, 2차 그 심야 회견록을 보면 예상대로 김일성 수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3원칙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거기를 대목대목 제가 좀 그 써머리를 한 것인데 우리는 어떤 관이 통일 문제에 외세 의전 반대입니다.
우선 이것이 박 대통령과의 의견 일치입니다. 오늘 싸움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는데 박 대통령과 생각이 같고 외세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하는데 뜻이 같으니 이것을 박 대통령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족 단결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갈라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울 건 뭐 있겠습니까? 통일을 하자면 단결하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유락 중앙본부장의 답변입니다. 지금 말씀이 박 대통령의 생각과 꼭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두 번째 궁금함이 생긴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유락 중앙본부장은 이제 대리로 가서 악수를 한 거지만은 뭐 죽을지 모른다고 각오를 하고 갔죠. 가서 떠날 때 그 대통령한테 남기는 글들을 봐도 뭐 청산가리도 가져갔고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취지의 허가서를 가지고 그 평양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아까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3의 사진이 그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삼원칙만 되면은 한반도에 대땅트가 온다고 얘기하니까 이유락 그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이러고 그 서로 웃음을 나누게 되는데 저 순간에 김일성 수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또 이유락 중앙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김일성과. 그런 답변을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오히려 문제의 핵심인 것 같다. 근데 그것을 글로 남긴 건 없습니다. 내가 악수를 하고 있는 순간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내 느낌에는 두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복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앞뒤 문장들을 요즘도 여전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양쪽의 입장 중에 궁금한 것이 우선 김일성 수상이 정말 박 대통령이 나오고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삼원칙의 합의에서 통일의 그 지름길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김일성 수상의 가슴과 머릿속에 움직이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꼭 같은 날짜는 아닌데 조금 카메라를 조금 뒤로 빼면 70년 1월 18일 날 불가리아 대사 그 니콜로보가 떠나는 페어웰 이제 떠나는 방문을 했을 때 김일성 수상이 한 얘기가 최근에 이제 불가리아 쪽 문서들이 공간되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전이죠. 거기 영어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를 오버스로우, 박정희 정권을 넘어뜨려서 그 넘어뜨린 사람들이 파워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평화 통일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 표현은 평화 통일 원칙은 맞는데 그 평화 통일의 당사자는 박정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1년여 전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삼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통일의 반대란 말인데 전쟁 통일을 시도했던 것은 지난주에 했었던 한국전쟁 같은 케이스입니다.
북한이 전쟁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이 시기가 아니고 대체로 1960년대 들어오면은 전쟁 통일을 포기합니다. 유명한 인도네시아에서의 김일성 수상의 3대 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강연에서 이제는 군사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반부 혁명 역량이나 세계 혁명 역량과 북한 혁명 역량을, 사회주의 혁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면 반드시 전쟁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60년대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따라서 박 대통령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는 없다. 단 김대중 씨와 그 협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그러면 불가리아나 그다음에 루마니아 대사 이런 그 문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루마니아나 불가리아가 비교적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직접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건 시간이 좀 멀었으니까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지 않냐. 1972년 5월 2일 날 그 이우락을 만나서 3대 혁명 역량 강화에 이제는 박 대통령과의 구원을 털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 그전에는 박 대통령은 평화 통일의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던 얘기에서 변화가 있은 것이냐. 그 부분의 숙제만 남은 것이죠. 카메라 앵글을 조금 더 땡기면은 71년 6월 10일 이게 다 우리 뭔가 여기까지는 다큐멘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다큐멘터 없는 걸 가지고 내가 김일성 수상의 심중을 들어가서 읽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문서를 찾게 되는데 6월 10일이면 이건 굉장히 근접한 이제 훨씬 카메라가 가까이 온 거죠. 71년 6월 10일이면 한 10개월 전인데 70년에 5차 당대회가 있고 72년 6월 10일에 보면 루마니아 그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수상이 Should Park Chung-hee be overthrown, we will be able to discuss the unification of our country with anyone who desires this. This is the current situation.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해 전과. 그러면 앞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71년 6월 10일에서부터 72년 5월 2일 사이에 무엇인가 경천동지할 일이 생겨서 김일성 수상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드디어 박 대통령과 새로운 형태의 대땅들을 모색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악수를 하고 있었는데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남반부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불과 10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악수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소위 정치라고 하는 것의 그 악마의 얼굴의 한쪽이죠. 뭐 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대통령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마키아벨리 하듯이 반은 악마의 얼굴, 악마와 악수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박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던 것이냐. 이유라기 거의 아바타로 간 것입니까? 어떤 심정으로 보낸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도 정확한 기록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내는 순간에 이유락 그 부장이 박 대통령의 생각은 김일성 수상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즘으로 하자면 반공법에 걸려야 되는 김일성 수상하고 똑같은 생각을. 그런데 72년 7사가 되고
하고 한 3개월 지나서부터 이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1월에 이유락 중앙본부장이 다시 평양을 가서 김 수상을 만나는데 그때 분위기는 5월보다는 다운되기 시작. 73년 되면 이제 대땅 뜨는 끝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74년 1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냐면 김일성 수상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유락 원장이 전달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의 얘기. 북이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국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앞으로 적당한 기회가 오면 무력으로 남침을 해서 적화 통일을 하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2년 전에는 삼척동자였다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인가? 그러면 박 대통령이나 이유락 부장에 가서 악수하게 되는 또 똑같다고 하는 경우의 계산은 무엇이었던가? 그건 아까 주울레와 키신저가 만날 때 서로 다른 이해 속에서 둘이 합치는 것이 양국의 국가 이익상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울레도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었죠. 왜 그러냐면 주울레가 문역 과정에서는 타겟이 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와의 협상을 하는 것이었고 키신저는 키신저대로 갑자기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니까 절명한 드리버를 통해서 결국 골을 넣은 것인데 당시에 지금 개인적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나 이유락 부장이 그 당시에 평양을 가서 목숨을 걸고 하게 되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가 아까 나온 두 번째 스토리에 주한미군 철수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지 않고서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은 어떤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 1970년대 글로벌하게는 미국만 믿고 게임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미국의 카운터파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소련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하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림의 하나였고 두 번째는 가장 급한 것은 남북의 대치 상태에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따라서 남북 관계를 일종의 대땅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국내 파트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시끄러워지는 것은 이 국내 파트로 주한미군이 철수되어 가는 상황이 모처럼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일단 한번 해봄직하다. 혁명령 강화를. 따라서 그렇게 된 악수는 미중 간의 악수의 젓가락질을 만들었던 요인과는 성격이 훨씬 더 첨예화된 적대 관계의 내적 요인을 가지고 악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오래 못 가고 깨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른 보기에는 한 장의 커뮤니케고 7.4 공동성명이고 박 대통령과 애근유지만은 그 속에는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한 정치의 악마성과 천사성의 양면을 가진 모습으로 그것을 들여다 보아야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를 끌고 갈 것인가, 더 험난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이것이 우연찮게 70년대 세계의 3대 문건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심층적으로 그것을 협상을 진행하고 체결하는 전략팀,
실천가들의 그 내면 세계까지를 동시에 읽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안목이 대단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2주 동안에 이제 201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가령 이하에서 72년과 2012년을 비교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찬스가 오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72년에 미중의 대땅 때 남북이 대땅 때가 가려고 하다 곤두박질했다 그러면, 미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되냐. 물론 다음 주에 뭐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구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긴 역사의 맥락에서는 뭐 큰 물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그런 찬스가 오는 경우에 이번엔 남북이 어떻게 얽혀질 것인가. 70년대 이유락과 김일성과 같은 모습으로 엮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드리블을 해야 미중이 70년대에 골을 넣은 것처럼 남북이 2010년대에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읽기 위한 웜업으로 70년대 오늘의 세계 문건을 이렇게 읽어야 이것은 그 드라마의 진면목이 보인다 하는 얘기로 말씀을 좀 드려본 것입니다. 질문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재미는 없으셨던 것 같은데, 대땅 드라마에서 키신저 주일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11월에 미중, 12월에 한국은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 발전을 위한 다음 리더십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커뮤니케를 읽고 비밀 협상을 재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2011년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토대로 복원한다고 하면 어떤 점을 특히 김일성이 박정희를 거부하고 금대중을 지목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북한 정부가 지목하고 있는 대화 상대는 누구인가요? 역으로 가보면은 사실은 대땅 김일성의 생각이나 가슴과 머리를 읽으려고 하면 이유락 중앙본부장과 악수하고 있었던 5월 2일이나 5월 4일 그 대화록만 읽어가지고는 사실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종의 마인세트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그림이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을 빼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당문서입니다. 단 1980년대 6차 당대회 이후는 본격적인 당문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럼 1970년대 당문서는 70년대 당문서의 기본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1960년대에 들어와서 한번 꺾어진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전쟁 통일은 안 된다. 군사적인 해방 전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 그러나 정치적인 방식으로 통일의 모색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의 프레임워크는 60, 70년대 북한 문건의 중심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1930년대 일본을 설명하면서 일본 150년사에서 일본의 국제정치학이 가장 시공간을 넓게 생각했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북한도 그것이 반외세 자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상상력은 한국보다 훨씬 넓은 일면이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우리가 세계화 얘기도 하고 지역화 얘기도 해서 그렇지만, 이미 1960년대 그러면 정치적인 공간에서 혁명을 성공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글로벌한 혁명 역량과 세계 사회주의 혁명 역량과 한반도의 차원에서도 북한 사회주의 혁명 역량과 남반부 그 혁명 역량이 결합되어질 때 비군사적인 의미에서 통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일면은 있죠. 공간 재구성하는 면에서는. 따라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런 각도에서 보면 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당시에 70년대에 그 박 대통령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북은 주관적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럼 지금 현재는 그 시공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선군 체제 그 이후에 지금 새로운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마지막 한두 주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앞에 대땅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런 그 동아시아 질서를 바라다보는 그런 눈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970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의 시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뭐 특정한 누구를 거명하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역량 강화라고 하는 시각에서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는 일면이 있죠. 북의 역량 강화, 남반부 역량 강화, 전 세계적인 역량.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역량에서는 사회주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멸되어졌거나 중국같이 상당히 변형되어졌거나 이런 면에서 북한은 굉장히 어렵죠. 한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따라서 70년대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북한의 언어를 우선은 받아서라도 남북관계를 긴장 완화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90년대에 북한이 탈냉전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세계 사회주의 역량이 붕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남쪽의 언어를 상당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역으로 북이 남쪽 거를 받아야 되는 사태가 90년대에는 벌어지게 되죠. 20년을 사이에 두고 정확하게 반대고 우리 생존 전략이 다시 뒤집어지는 요소. 다시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치밀한 북은 북대로 분석을 하겠죠. 역량 강화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2011년 그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까 뭐 다음 주쯤 하면은 다음 주가 아마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에 일정한 차이가 있겠죠. 럼니가 되는 것하고 오바마가 되는 것하고 특히 그 럼니의 중국을 자문하고 있는 팀들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오바마보다는 그 인게이지 일종의 그 품는 것과 군사적인 밸런스를 강조하는 것의 비중을 밸런스 쪽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되는 전체 톤은 그러나 어쩌면 대땅투적인 요소가 있다. 미중 간에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양쪽이 구축해 가겠다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은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개의 얼굴을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쪽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두 사람이 돌아서서 음흉한 웃음을 웃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현실을 볼
그 자신이 없거나 그렇게 인간을 그 추하게 읽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은 안 오는 게 좋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표현이 그 말에 속지 말아라 하고 하는 밀면도 있지만은 저는 적어도 일정한 시기 동안에는 그것이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엮어내려고 하는 모임 그 흐름들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나가고 그것들을 조회하는 요인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양국의 리더십에게 주어지는 상대적인 자율권이 주어진 그 파트가 되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중국이 선 경제를 그 추구하는 한은 기회는 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오바마 럼니의 대선 토론을 봐도 비교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조차도 어떤 식의 대답을 하냐 하면 결국은 미중 관계는 중국이 게임의 룰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게임의 룰은 굉장히 서양적인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강하게 반발하지 않지만은 만약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앞으로의 한 세대를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갈 때는 갑과 을 또는 병의 그 오늘날 새 후보가 우리한테도 나온 것이므로 최소한 갑을은 아니래도 무슨 병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내걸게 되는지의 유무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숙제로 놓여 있는 파트가 되겠죠. 새 리더십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했던 얘기는 뭐 오늘의 시점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다음 주, 다음 주를 21세기 얘기를 해서 다시 중언하게 되겠지만은 미중 관계를 바라다보는 눈이나 남북한 관계를 바라다보는 눈이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은 그것이 뭐 그 여건 야건 또는 뭐 안철수 팀이건 다 굉장히 단순한 시각에서 쳐다보고 있는 일면이 굉장히 강하다. 앞에 얘기한 세 개의 문건은 그것이 진행되는 그 표면의 문건만 봐도 그렇지만은 그 뒤에 제가 그 백스토리 그 화면 무대 뒤에 얘기를 자꾸 하려고 했던 것은 앞에 화려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새 사진의 컷 뒤에는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명암이 그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표면에 샹하이 커뮤니케의 한반도 문제는 영어로 석 줄, 중국어로 두 줄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못 키우면 결국 우리는 그 을의 위치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 공관된 외교문서나 또는 공관되지 않은 외교문서들을 그 차용해서 제가 그 세 개의 그림들을 생각보다는 복잡하다. 남북한, 한미, 미중 적어도 그런 이해가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따라서 아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첫 번 카드는 남북한 관계는 예를 들어서 NLL일 겁니다. 그럼 NLL을 얘기하는 북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야가 논쟁하고 있는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언론 보면은 40년 전 얘기입니다. 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살아있는 세계의 외교 문서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